네, 자, 77회 요 이론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77회가요,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전산회계 2급 제일 높을 때가, 보시면 60점 몇 프로, 67%까지 있었거든요. 최근 한 2년 동안. 근데 아무리 안 나와도 50%에서 아니면 40% 후반대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35.6%. 지난번에 75회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 있었는데 그때가 31%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1급보다도 전산회계 1급보다도 합격률이 좀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수험생들이 많이 불합격했는지 제가 보니까 이론 문제에서 좀 생소한 것들이 요즘 추세예요. 지금까지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게 출제위원들이 아마 작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식 위주로 공부했다가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만 달달달 외우듯이 공부했다가 오히려 출제위원들이 판원 함정에 걸려들어서 합격률이 굉장히 낮을 수 있으니까 자, 이해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거는 뭐 예전하고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손익계산서면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야죠. 요가 이제 좀 반대되는 개념이 재무상태표. 거기는 자산부채 자본. 자, 복리후생비 비용이죠. 대손상학비도 비용이고 감가상각비 다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에서 비용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비용이 아니죠. 선급자가 들어가면 먼저 지급한 비용. 선급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죠. 이런 경우에는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뭐 미지급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요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 시험 볼 때 항상 프로그램 감독관 확인번호 다 입력하고 이런 시험 볼 때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가서 컨트롤 F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뜹니다. 찾기 메뉴. 거기에 가서 선급 비용 이렇게 입력을 해봐요. 입력해서 딱 치면 이렇게 선급 비용 133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좌 자산에 해당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뭐 커닝이 아닙니다. 있는 자료 찾아서 우리가 검색해서 찾는 거니까 자, 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 지난번부터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자, 선급 비용은 당좌 자산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수익 비용이 이연 및 예상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이연 및 예상에 대한 뭐 미지급, 미수, 선급, 선수 요 네 가지 충분히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결산 시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당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러면 계상하지 않았으니까 계상했을 때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 우선 이자 비용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비용이 발생해 차변해졌겠죠.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물론 이 비용은 이자 비용을 말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 했으면 이자 비용은 비용이 발생이죠. 비용 발생. 비용 발생을 적고 미지급자 들어가면 부채입니다. 부채가 증가할 겁니다. 근데 요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둘 다. 그러면 비용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으니까 비용은 과소돼 있다는 소리죠. 과대 요건 틀린 거죠. 비용은 과소가 됐고 그 다음에 자산은 아무 상관없어요. 비용하고 부채예요, 여기는.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문제고 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했으니까 맞는 거를 찾으란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적어야 되는데 부채 증가, 미지급 비용 부채를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채 과소 적었죠. 과대 요거 틀린 겁니다. 순이익이 과대된다? 비용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요. 비용을 안 적으면 그만큼 이익은 많아지죠. 그러니까 순이익은 과대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분계를 해놓고 이걸 안 했다, 비용 발생 안 했다, 부채 증가 안 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봐야지. 그냥 문제만 보기만 딱 보면
전문가들도 헷갈립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수험생들이 애를 먹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4번이 맞는 겁니다. 과대 계상되는 거. 비용을 적게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요거는 뭐 기본적인 문제예요. 평상시 나왔던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은 것.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는 거. 자, 거래처에 현금 50만 원을 3개월간 대여하다. 요거 분개하면 현금을 빌려줬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죠. 대여해 준 거, 대여금, 자산 증가.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당월분 전기요금 1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이건 비용이 발생이 나오죠. 공과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력비 또는 공과금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 16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면 자산이 감소, 비용이 발생이라서 해당이 없고요. 그 다음 전기 예금에 대한 이자 18만 원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차변에 현금, 자산이 증가가 되는데 문제는 대변에 이자 수익이 들어갑니다. 수익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해당 없고요. 거래처의 외상대금 5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는 맞는데 외상값을 갚은 겁니다. 외상 매입금이 부채의 감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얘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문제고요. 자, 4번도 옛날에 한번 나오다가 최근엔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출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약간 수능 문제식입니다. 수능에 직업탐구가 있거든요. 회계원리. 거기에 이런 식으로 좀 출제를 합니다. 다음 그림이 가 절차, 가가 여기 있어요.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거래가 일어나면 분계장에 기록을 하는데 이때 하는 거를 분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각 분계했으면 요거를 모든 계정이 모여 있는 총계정 이 장부에다가 어떻게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는 행위를 옮겨서 적는다 그래서 전기라 그럽니다. 옮길 전에 적을기.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제가 교과서에 실었던 사파. 자, 책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집화장에서 요거는 택배회사에서 제주도로 갈 건지 경기도로 갈 건지 분류 작업을 들어갑니다. 어느 지역에 갈 거냐? 그게 바로 분계입니다. 이게 차변이냐 대변이냐 금액은 얼마냐 계정 과목 이름은 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차변 대변 어느 쪽에 얼마를 기입할 것인가 1차 예비 분류하는 거 이게 바로 분계고 얘는 이제 해당이 없겠죠. 여기 정기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로 경기도로 갔어요. 그러면 그쪽 대리점 택배 대리점에서 직접 집까지 다 배달하죠. 사무실도 배달하고 그게 바로 전기예요. 각 계정에 옮겨주는 거 현금 계정 뭐 어느 계정 외상매출 계정 옮겨주는 거 집으로 택배를 배달하는 거 이게 바로 전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분계장의 기입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분계한 거를 각 계정에 옮겨 적는 과정이다. 이거 맞는 거고요. 전기 전산회계에서는 자동 처리되므로 가위 과정이 생략된다. 자, 우리는 분계만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입력하면 엔터 치는 순간에 얘가 재무제표까지 다 가요. 그래서 컴퓨터가 좋은 거죠. 옛날엔 그걸 손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 볼 때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걸 빨간 펜으로 합계선 마감선 다 그리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가지고 와서 잘못 쓰면 막 지워가면서. 자, 지금은 이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장부를 이 종류별로 뭐 현금, 외상매출금, 받을원, 미지금 다 장부가 있었습니다. 다 옮겨졌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과정이 생략되고 한 번에 다 처리가 되죠. 자, 전기 과정은 생략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5번은 뭐 평상시 나왔던 스타일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거래처 발행 약소금. 이거는 어음으로 적죠. 우리 계정 과목. 거래처
우리가 발행했으면 받을 의미고 우리가 발행했으면 지급 의미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거 계좌 103번 계정 과목이 있죠. 국채,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기합수표, 은행에서 발행한 거는 아무 때나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현금이란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는 거는 2번 뿐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요거 수험생들이 헷갈려할 문제예요. 다음은 주식회사 태평이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총계정 원장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단기 매매 증권,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단기 투자자산 평가손실. 이거 계정 과목이 좀 통일을 아직도 안 시켜줘요.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 처음에 설치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수업용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요 단기 투자자산 계정 과목이 아닌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근데 계정 과목을 조금 통일해달라고 아무리 이 세무사에 전화해도 아직도 수정을 안 해주는데 자 어쨌거나 요 단기 매매증권,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요거를 장부를 어떤 식으로 읽어야 요 보기를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 지금 못하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입니다.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자 설명 잘 듣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지금부터 저랑 이제 퀴즈를 하겠습니다. 자산이죠. 자산 증가는 왼쪽 오른쪽 차변 대변.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입니다. 처분이익 이거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발생 어느 쪽에 적어요? 여기다가 적습니다. 대변에. 평가 손실, 어쨌거나 손실이에요. 비용 발생이에요. 비용 발생은 차변에다 적습니다. 자, 요거 일단 눈으로 딱 분류를 해놓고요. 단기 매매 증권 증가 4월 5일 날 날짜 순으로 보겠습니다. 100만 원 증가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 단기 매매 증권을 가져오는데 이거를 대표적인 거 주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식을 사왔어요. 회사에서 여윳돈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 사올 때 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을 사왔는데 뭘로 줬냐? 당좌예금 통장에서 빼가지고 줬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단기 매매 증권 장부에다가 적는데 단기 매매 증권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대편 계정 과목이라는 걸 적는데 뭐냐면 이 자산이 증가하는데 뭘로 지급했느냐 하는 근거를 적어 놓는 겁니다. 반대로 팔았으면 뭘로 받았느냐를 적는 거고. 자, 어쨌거나 4월 5일은 단기 매매 증권 주식을 100만 원어치 당좌예금 통장에서 내보내고 사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4월 5일 단기 매매 증권이 취득 원가는 100만 원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요거 100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다음 이쪽에는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이 두 개예요. 자, 단기 매매 증권 감소일 때 대변에 적죠. 50만 원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사왔다가 4월 5일 날 7월 24일 날 자, 감소니까 얼마치 50만 원어치 주식을 팔았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소. 근데 같은 7월 24일 날 단기 투자자산, 이거 단기 매매증권으로 보라 그랬죠. 처분이익, 팔면서 이익을 봤어요. 8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은 팔고 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뭐예요?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이익도 수익이 발생하니까 대변에 적었겠죠. 8만 원 이익 봤다. 그럼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판매 금액은 58만 원을 팔았다는 소리죠. 50만 원짜리 58만 원을 팔아서 8만 원 이익 봤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7월 24일에 매각한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금액은 58만 원이다. 요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날짜. 12월 31일이에요.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이 10만 원 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가 10만 원 손실이 생겼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나 자산을 10만 원 줄였습니다. 왜? 12월 31일 날 주식 마지막 날 시세를 딱 보니까
10만 원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아까 100만 원 중에 50만 원 팔았고 50만 원이 남았었죠. 그 50만 원이 마이너스 10만 원 대변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세는 4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12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자산 감소 10만 원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현재 12월 31일 기준 단기 매매 증권은 40만 원어치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같은 12월 31일 단기 투자자산 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비용이 발생하니까 차변에다가 적는다 그랬죠. 얼마? 10만 원.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12월 31일 단기 매매 증권이 기말 공정가액의 다른 말은 시가 시장 가격 12월 31일 날 증권거래에서 주식 가격 40만 원이다. 맞죠? 10만 원 떨어졌으니까 이 50만 원짜리가 40만 원짜리 현재 시가는. 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마지막 12월 31일 결산 시 공정가치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하였다. 장부 금액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취득한 금액 50만 원어치가 이게 장부 금액에 남아있는 거. 처음에는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가 팔아버렸으니까 50만 원 남았는데 장부 금액보다 시가가 상승했어요? 시가가 떨어졌죠. 하락. 그래서 10만 원 손해봤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장부에. 그래서 요게 뜰린 겁니다. 상승이 아니고 하락하였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6번에 4번이 정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엔 종종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공부해야 되냐면 아까 설명한 순서 있죠. 이게 자산이냐 부채냐. 자산이면 증가가 어느 쪽이냐. 그래서 하나씩 얘는 증가한 거, 요건 50만 원은 감소니까 판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판 거 같지는 않은데 평가 손실. 시세가 떨어진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풀어야만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 틀린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6번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건 뭐 암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4번이 정답이고, 자 7번 문제. 다음이 계정과 분계장에 기록하는 방법이 묶음이 옳지 않은 것. 자, 외상매출금은 증가할 때 차변에 기록한다. 외상매출금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아까 차변. 맞죠? 미수금도 아직 받지 못한 돈이니까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 차변. 감소는 감소할 땐 대변의 기록. 자,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비용 발생은 아까 어느 쪽이라 그랬어요? 차변에 기록한다. 맞죠? 차입금은 부채죠, 이거. 부채는 자산하고 반대. 증가가 대변. 거래입 판례에서 결합 관계. 감소는 차변이죠. 증가할 때 차변에 기록한다? 아니죠. 대변에 기록한다죠. 이걸 반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가 거래입 판례소 결합관계 가장 기본적인 거를 옛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은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차량이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또 막 비비꼬가 나왔습니다. 자, 차분히 보겠습니다. 취득가액 3,500만 원 주고 차를 샀어요. 근데 한 몇 년 타고 다녔어. 한 5, 6년 탄 것 같아. 감가상각 누계액, 지금까지 낡은 거를 감가상각비를 다 더한 금액, 누계액 2,100만 원. 그러면 빼면 지금 현재 가치, 장부상의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1,400만 원짜리 차입니다. 현재 1,400만 원짜리 차인데 유형자산을 이 자동차를 차량원방으로 팔았는데 이익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부상 금액보다 300만 원 더 잘 받았습니다. 차를 깨끗하게 탔나 봐요. 잘 팔았네. 그럼 판매한 금액은 2개 더하면 1,700에 팔았다는 소리죠. 그래야 300만 원 이익이 나오니까. 자, 요게 바로 판매 처분가액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9번 문제. 자, 요즘 또 시험 문제의 추세가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제 양식을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은 급여 명세표입니다. 공제 내역이 가 내용. 요거 공제 내역. 자, 요 가운데로 급여 내역, 기본급여, 수당 있고 급여 계획. 그 다음에 공제할 것들 뭐 공제해야죠. 그래서 나머지 공제한 합계액 빼면 차인 지급액 나오는데, 자, 가이 내용을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가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예수금 항목이 아닌 것 찾아라 이 말입니다. 요 가를 예수금으로 봤을 때, 예수금이라는 게 뭐예요? 수학여행 갈 때 밤에 돈을 분실할까 봐 선생님한테 돈 맡기죠. 선생님은 주머니에 돈은 많지만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닌 돌려줘야 될 빚이죠. 자, 예수금입니다, 이게. 그러면 직원들 월급 줄 때 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소득세 빼야 돼요. 직원들마다 월급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 세금 내려갔다가는 소득세 내려갔다가는 뭐 다 전쟁통이 되게 해요. 직원이 원천징수 의무 의행자라 그럽니다. 직원이 그거를 받아뒀다가 다음 달에 다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요거 다 공제해서 예수금 이렇게 기록하고요. 상여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상여금은요, 보너스잖아요. 이거 여기 들어가야 돼요. 수당 쪽에.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데 이건 예수금으로 쓰는 항목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요것도 아주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주식회사 서울이 12월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12월 말 재고자산과 두 개를 구할 겁니다. 재고자산과 그리고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선입선출법 일명 피포라 그럽니다.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해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다. 일반적인 모든 유통 흐름은 대부분이 다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우리 마트에 가면 유효 일자가 저기 얼마 안 남은 것들 먼저 팔려고 앞으로 막 밀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안쪽에 있는 거 꺼내서 가져와 버리고. 자,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팔아라. 요거 반대되는 개념이 후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아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에서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12월 1일 월초재고 지난달에 팔다 남은 거 100개가 있고 300원입니다.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3만 원어치. 자, 11월 달에 팔다 남은 거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매입이에요. 200개 400원씩. 그러면 8만 원어치 또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럼 현재 재고는 11만 원 남아 있습니다. 12월 10일 기준으로. 그런데 12월 18일 날 매출했어요. 150개. 자, 선입선출법이니까 300원짜리를 먼저 팔아야 될까요? 400원짜리 먼저. 선입선출. 얘 먼저 아웃시켜야죠. 그래도 150개니까 100개. 50개가 모자라요. 그럼 여기서 50개만 먼저 또 팝니다. 그럼 몇 개가 남아요? 요날 기준으로 따지면 150개가 남습니다. 곱하기 400원짜리만 남아요. 그러면 4, 5, 20, 4일은 4, 6만 원어치 남네요. 자, 지금 현재 기말 상품 재고액은 6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매입했습니다. 100개 500원. 그러면 5만 원어치 사왔습니다. 그럼 현재 남은 건 두 개 합치면 자, 11만 원 남겠죠. 6만 원과 5만 원.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기말 재고 자산 11만 원. 답은 여기 나왔네요, 이미. 1번. 기말 재고 자산 11만 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확인 사살 들어가야죠.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매출한 거는 요때가 유일합니다. 150개. 요게 요 3만 원에다가 50개 400원짜리 50개 팔았죠.
그러면 2만 원을 칩니다. 이거 2만 원, 3만 원 하면 5만 원이 나오죠. 매출원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해도 됩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요거죠. 3만 원 플러스 단기 매입액 8만 원과 5만 원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11만 원 해도 5만 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요 문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헷갈리고 틀린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종종 나올 것 같다는 거. 불행하게도.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11번 문제. 자,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 기업이 영업활동에 장기간 하면 1년 이상. 그러면 유동자산 아니면 유동자산이란다. 비유동자산 아니면 비유동 부채에 해당될 거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으나 하면 이미 이제 윤곽이 잡혀졌죠. 유형자산이냐 무형자산이냐. 무형이에요. 근데 식별은 가능하다. 돈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제가 전산회계 2급 교재에 무형자산 하도 시험 문제 출제 안 돼서 요것만 강의할 게 별로 없어. 무형자산의 종류가 요거고 뭐 어떻게 한다. 뭐 너무 간단해서 5분짜리 강의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강의 건너뛰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한 문제씩. 그리고 요거는요.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에 나왔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2급 시험 범위 1급 문제를 갖다 끼워버렸어요. 요것도 그래서 헷갈릴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형자산인 게 완전히 확실해집니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유가증권은 이건 당좌자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만기보유증권 이런 거는 뭐 투자자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미수금 이것도 당좌자산이고요. 상품권, 상표권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상표권은 무형자산이지만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은 우리가 발행을 했으면 그건 부채가 되는 거고요. 자, 어쨌거나 무형자산은 특허권입니다. 특허권, 상표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영업권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핵심은 요겁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으면서 1년 이상 쓰고 자산,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 요게 무형자산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산과 자본이 다음과 같을 때 부채 총액은 얼마인가? 이거 기본적인 문제죠.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부채를 구할 거면 요 자본율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하면 되죠.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됩니다. 자산, 비품도 자산, 차량 운반구 자산, 세 개 다 더해요. 그리고 자본금을 뺍니다. 얘를. 그러면 45만 원에서 마이너스 20만 원. 그러면 답은 25만 원. 요거는 아주 뭐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요것도 함정판 왔어요. 특히 애먹을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13번과 15번이 가장 또 애를 먹었을 것 같아요. 10번, 13번, 뭐 15번. 자, 다음이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회계 처리로 가장 적절한 것. 사용 목적으로 토지를 1억 원에 취득하고, 그러면 개정 과목은 토지 뭐 다 있어요. 대금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여기에 함정을 팔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약소금 발행했으면 그러면 지급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취득 및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이거 자산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은 다 더한다 그랬죠. 요거까지 잘했을 것 같아. 그럼 토지 1억 30만 원, 요건 자기합수표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그러면 토지 1억 30만 원에 해당되고, 요거는 틀렸죠. 세금공과금과 수수료 비용 적으면 안 되죠. 자, 요 둘 중에 하나 정답입니다. 근데 대변에 보니까
하나는 지급어음 1억 원에 현금 30. 얘는 미지급금 1억 원에 현금 30. 어느 게 맞을까요?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요거 선택한 사람이 아마 많았을 것 같아. 근데 이게 토지가 상품 아니잖아요. 상품 매매 또는 제품 매매일 때만 받을 어음, 지급어음, 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기록하고요. 얘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비품이라든가 이런 유형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어음을 발행하면 미지급금. 만약 어음을 받았으면 미수금.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음 미수금, 어음 미지급금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 개정 과목은 없고 자, 요 미지급금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아마 요거 선택해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상품이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상품이 아니면 받을 어음, 지급어음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앞으로 조심하세요. 요거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이거 전산회계 1급에서 출제됐던 건데 요것도 요즘은 2급에 또 툭 튀어나왔는데 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요거 제가 혹시나 해서 옛날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서 교재 166페이지 가면 제가 4가지를 해놨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도 있고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4가지. 자,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목 정도는 봐두세요. 기간 배분 원칙. 다음번에는 요 다른 항목에서 나올 겁니다.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배분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계부처럼 현금 중심으로 적지 않아요.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또는 인식주의입니다. 자, 미지급 아까 보험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돈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보험료가 원래 장부에 들어갈 거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전부 다. 수익도 마찬가지. 수익은 실현쓰기. 돈이 확실하게 이게 우리께 들어올 거냐 말 거냐. 확실히 우리 이익이 맞다. 그럼 돈 아직 수금을 못해도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표적인 게 매출액 같은 거 계약한 거는 안 되는 거죠. 자, 미실현 수익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적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미실현 수익이라는 거 아까 평가이익, 평가손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그 단기 이익으로는 계산하지 않고 자본부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수익과 비용은 대응해야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서로가 다 분류해서 적고 있죠. 자, 그 다음 총액주의 원칙. 약분해서 생략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점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약분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게 손익계산서 우리가 작성할 때 매출액 그 다음에 그 원가 매출 원가가 이쪽에 있어요. 얘는 비용 얘는 수익이에요. 퉁 쳐가지고 그러면 매출 총익 이익만 적자 이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총액으로 기록해야 된다. 구분 표시의 원칙. 자, 매출 총이익, 뭐 영업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딱딱딱딱 해서 판매비용, 관리비, 영업의 수익 비용 이렇게 다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퉁쳐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호텔 같은 서비스 업종은 판매비, 관리비 구분 안 하고 그냥 하기도 예외 업종으로 좀 해놓고는 있어요. 자, 그거는 뭐 전산 세무 가서 할 거고 일단 구분 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다음 일반 기업회 기준이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수익은 아까 실현 시기, 비용,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발생과 실현 시기 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자, 이거 아까 뭘로 해요? 순액으로 기준한다? 순액이라는 게 뭐예요? 순수한 금액. 퉁쳐가지고 약분해서 남는 거. 아니죠. 총액주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퉁치면 안 된다 그랬죠. 총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주의 원칙.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얘가 틀린 거예요.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자, 올해 거는 올해, 내년 거는 내년에. 돈을 들어오고 나간 거 기준이 아니고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 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잘못된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요것도 머리 헷갈리게 출제를 해놨습니다. 장하늘 회사의 기말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보험료는 8,000원이며 기초 없다. 그럼 없으면 이거 볼 필요 없고요. 단기 발생되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자 손익계산서에 보험료가 3만 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는 얼마인가? 자, 장부상에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해가지고 3만 원은 있어요. 3만 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3만 원 안에는 미지급 보험료 8,000원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료 실제 나온 건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할 건 그건데 요거 비용이 예상할 때 우리 어떻게 분기했습니까? 차변에 보험료 8,000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죠. 8,000원. 결산 시에 12월 31일에 보니까 미지급 비용 8,000원이 있다. 재무상태표에 이게 들어가 있다. 이건 재무상태표, 이건 손익계산서고요. 재무상태표에는 요 미지급 비용, 미지급이니까 부채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8,000원 여기 이 안에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안에 3만 원 중에서 요 들어있는 거 8,000원을 빼면 22,000원은 이번에 현금으로 돈으로 지급한 거고 요 8,000원은 실제 지급한 건 아닌데 미지급 보험료로 해서 8,000원이 어쨌거나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는 표시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8,000원 뺀 22,000원. 자, 단기에 지급한 거는 3번 22,000원이 되는 겁니다. 수익 비용이 이해미 예상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 문제도 아예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달달 정답만 그냥 외워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15번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 개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요 이론 시험 최근 2년, 3년 동안에 가장 어려운 이론 시험 중에 한 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출제의 형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해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하시라는 거. 자, 좀 쉬었다가 실무 시험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감독관 확인 번호 이번에 네 자리로 이제 지금 요거는 교재 안 들어갔나? 그러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하나 다운 받으셔 가지고 그 확인 번호 입력하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